이봐 아가씨, 니년 가슴에 달린 탐스러운 멜론 한 쌍이 얼마라고?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조폭의 성희롱 한마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직 707 교관 출신 여성이 그들을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새벽. 거대한 농수산물 유통의 동맥, 가락시장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지게차의 경고음이 어둠을 갈랐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의 냄새가 비릿한 흙냄새와 뒤섞여 활기찬 생명의 향을 뿜어냈다. 그 거대한 시장의 한켠 유독 정갈하게 정리된 과일 가게 청춘 과일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가게 주인 박설이. 그녀는 갓 30을 넘긴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 장사를 한 노장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사과 하나를 들어 올리는 손길, 과일 상자를 옮기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절제된 힘과 균형이 담겨 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땀 흘리는 그녀의 콧잔등과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굳건한 목선은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단순한 과일 장수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백호라 불렸던 전직 소령이었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전설로 남을 뻔했던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이곳 가락시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설이 아가씨, 오늘 물건 좋네. 옆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정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설이는 훈련처럼 몸에 밴 무뚝뚝한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네, 할머니. 어젯밤 산지에서 바로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녀에게 정 할머니는 단순한 이웃 상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벗고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낯선 이곳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가족 같은 존재였다. 평화로운 아침의 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협화음처럼 너저분한 차림의 사내 대여섯이 어슬렁거리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중심에는 험악한 인상에 목에 뱀 문신을 한 황만철이 있었다. 이 일대 상인들을 뜯어먹고 사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약한 고리인 정 할머니의 가게 앞에 멈춰 섰다. 할망구,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네. 저번에 밀린 돈은 준비됐나? 황만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자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조금 쓴 것이 화근이었다. 그게 아직 마련을 다 못해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시간? 이 바닥에서 시간이 돈인 거 몰라? 황만철의 부하 하나가 배추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무너지는 배추 더미와 함께 정 할머니의 작은 희망도 무너져 내렸다.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황만철의 시선이 옆 가게 청춘 과일의 박설이에게로 향했다. 땀에 젖은 채 묵묵히 사과를 닦고 있는 설이의 모습은 그의 음흉한 욕망에 불을 지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설이의 가게 앞으로 다가섰다. 이야, 이 집은 과일이 아주 실하네. 특히 젊은 여사장님이 직접 파는 과일이라 더 맛있겠어. 황만철이 능글맞게 웃으며 설이의 어깨를 툭 쳤다. 설이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살기를 느낀 황만철은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해 더 거칠게 나왔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설이의 상반신을 훑어내리다 매대 위에 먹음직스럽게 놓인 멜론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봐 사장님. 저 멜론은 얼마야? 아니,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설이의 귓가에 역겨운 숨결을 뱉어냈다.
너 가슴에 달린 그 멜론은 얼마에 팔 거야?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정 할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닦던 사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황만철의 손목을 향해 뻗은 그녀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다. 우두둑 하는 뼈와 힘줄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악! 황만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서리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로 다른 쪽 손으로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다. 특수부대에서 급소를 제압할 때 쓰는 수도였다. 황만철은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뭐야 이게 집에 가. 당황한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닌 그저 싸움질이나 일삼는 건달에 불과했다. 서리는 그들의 중심을 파고들었다. 주먹을 피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무술 시범처럼.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실전적이었다. 불과 10여 초 만에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린 채 서리만 쳐다봤다. 서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바닥에 쓰러진 황만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가게의 과일은 정가에만 판다. 그리고 내 몸은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다시 한번 내 앞에서 혹은 이 시장 상인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손을 대면 그때는 팔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무게가 담긴 선고였다. 황만철은 꺾인 팔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과일 가게 여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옥의 아귀를 건드린 것이다. 황만철과 그 일당이 쥐 죽은 듯 사라진 후 가락시장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박서리는 하루아침에 시장의 영웅이 되었다. 상인들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음료수나 떡을 건넸고 몇몇은 그녀의 가게 앞에서 경외심 어린 눈으로 서성거리기도 했다. 서리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한 삶이었지 누군가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시장 상인회 앞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진성개발이라는 낯선 이름의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성개발이 가락시장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헐값이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수십 년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상인회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장사했는데. 진성개발.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어떻게 땅 주인이 됐다는 거야?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리는 차분하게 내용 증명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일주일 전 황만철 일당의 난동. 그리고 오늘 도착한 진성개발의 퇴거 통보. 너무나 절묘한 시점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리의 낮은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황만철 같은 건달들을 이용해서 상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들이미는 것. 전형적인 땅 뺏기 수법입니다. 아마 그 건달들은 진성개발에서 고용한 용역일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상인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거대한 자본과 폭력이 결탁하여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꼼짝없이 쫓겨나야 하는 건가? 한 상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때 서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턱대고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과일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던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정 할머니의 손자인 컴퓨터에 능숙한 대학생 김민수에게 부탁해 시장 곳곳의 사각지대에 설치할 고화질 감시 카메라를 주문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라고 당부했다. 적의 불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훗날 법정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시장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명함을 내민 젊은 변호사 김지혁이었다. 그는 가락시장 상인들의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 자원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김지혁은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리가 들어왔다. 김지혁은 서리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혹시 김지혁은 주변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리에게 다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법무관 대위 김지혁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박서리 소령님 아니십니까? 사무실 안의 모든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범한 과일 가게 아가씨인 줄로만 알았던 서리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소령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다. 그들의 영웅이 사실은 진짜 영웅이었다는 것을. 박서리가 707특임단 소령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락시장 상인들의 불안은 어느새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휘관을 얻은 군대와 같았다. 서리와 김지혁 변호사는 상인회 저항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되어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성개발의 압박은 예상대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이번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 복장을 한 건장한 남자들이 시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장을 차고 서류철을 든 채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방시설이 미비하군요. 영업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합법을 가장했지만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가게에는 실제로 과태료 딱지가 붙었고 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대표님, 저자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구청 직원이라기엔 말투나 행동이 너무 거칠어요. 김민수가 서리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서리는 이미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구청 직원이 아니야. 진성개발이 고용한 용역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거다. 지혁 씨, 법적으로 공무원 사칭은 어떤 처벌을 받죠?
옆에 있던 김지혁이 즉각 대답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서리의 눈이 빛났다. 좋아. 작전을 시작한다. 서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부터 용역들의 언행을 모두 녹음하고 촬영할 것. 절대 먼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은 김지혁, 김민수와 함께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용역들은 마침 정 할머니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시든 배춧잎 하나를 집어들고는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할머니, 장사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당장 가게 문 닫으시죠. 그때 서리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실례지만 소속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무 수행 중이시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죠. 서리의 당당한 요구에 용역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리더 격의 남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송파구청 위생과 소속이다.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해? 저는 이 시장의 상인 대표 중 한 사람입니다.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리가 말을 받는 동안 김지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대해 아십니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저희가 설치한 이 모든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위생과에 직접 연락해서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김지혁의 논리정연한 압박과 주변에서 그들을 촬영하고 있는 수십 개의 스마트폰,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서리의 존재감에 용역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시장을 빠져나갔다. 와, 우리가 이겼다.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적을 처음으로 물리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성개발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며칠 뒤 그들은 모든 편법을 건너뛰고 전공법을 택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강제 철거 집행 예고장이 시장 곳곳에 나붙었다. 날짜는 정확히 2주 뒤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상인회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폭력 앞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다. 그때 서리가 사무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가락시장 평면도 앞에 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장의 복잡한 골목과 건물 구조를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시장은 복잡하고 좁은 통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든 걸 파악하기 어렵죠. 이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방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제 철거가 시작되면 그들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겁니다. 정문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우리는 그들의 진입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시간을 벌고 언론에 이 부당함을 알려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요새 방어 작전을 구상하는 사령관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과일 가게와 채소 가게가 즐비한 시장 지도는 그녀의 눈에는 완벽한 방어 진지가 그려진 작전 지도로 보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락시장을 지키는 전투를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절망에 빠져 있던 상인들의 눈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전직 특수부대 소령 박서리가 서 있다는 것을. 강제 철거 집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락시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뜨거운 결속력이 흐르고 있었다.
상인들은 박서리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가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교대로 시장 외곽을 순찰하고 낯선 차량이나 인물이 나타나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시장의 주요 진입로에는 고장난 트럭이나 지게차를 우연히 세워두어 유사시 즉시 바리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락시장은 거대한 생물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김지혁 변호사는 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강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진성개발의 부지 매입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언론사에도 이 사태를 제보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진성개발의 배후에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얽혀 있는 듯 법의 벽은 높고 언론의 관심은 더디기만 했다. 상인의 사무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도 앞에 선 서리의 얼굴에 고뇌가 서려 있었다. 아무리 시장을 요새처럼 만들어도 결국 법 집행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방어전이 아니라 시간 끌기에 불과해요. 그녀의 말에 김지혁과 상인 대표들이 침묵했다. 적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격의 주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진성개발 그리고 그 대표 오태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서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였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김지혁이 놀라며 물었다. 적의 심장부. 진성개발 본사로. 그녀의 계획은 무모했다. 맨몸으로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김지혁은 물론 상인 대표들도 극구 말렸다. 하지만 서리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수없이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완수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 강남의 한복판. 초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한 진성개발의 로고가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서리는 빌딩 맞은편 인적이 끊긴 공사장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을 관찰했다. 귀에는 초소형 무전기를 꽂고 손목에는 특수 제작된 와이어 발사기를 차고 있었다. 군을 떠날 때 전우들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챙겨준 장비들이었다. 민수군, 내부 구조도 다시 한번 체크해줘. 네, 누나. 38층 대표이사실 창문 바로 옆에 외부 환풍구가 있어요. 거길 통하면 감시 카메라를 피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전기 너머로 김민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온몸의 감각이 짐승처럼 날카롭게 깨어났다. 피숑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와이어가 발사되어 목표 지점인 38층 환풍구에 정확히 박혔다. 서리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유연했다.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과정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레이저 감지기를 피하고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음향 센서를 피해 움직여야 했다. 707 특임단 시절 생사를 넘나들며 익혔던 모든 기술이 동원되었다. 마침내 대표이사실 내부로 연결된 환풍구 덮개를 열었을 때 그녀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오태석의 사무실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화려하고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리는 어둠을 방패 삼아 사무실 내부를 훑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태석의 개인 컴퓨터였다. 그 안에 비자금 장부와 로비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컴퓨터는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를 꺼냈다. 군 후배인 이중사가 은밀히 구해준 최신형 데이터 복제 장치였다.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장치를 컴퓨터 뒷면의 단자에 연결하고 데이터 복제가 시작되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리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거대한 책상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달칵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오태석이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 전에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 과일 가게 여자 박설이라고 했나?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고 있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번 주 안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요. 책상 밑에 숨어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태석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괴물이었다. 오태석은 서류를 챙겨 곧 사무실을 나갔다. 서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복제가 완료된 장치를 회수한 그녀는 다시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시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친 기색도 없이 김민수에게 복제 장치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을 거다. 암호 해독할 수 있겠어? 김민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목숨 걸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열어볼게요. 서리는 새벽이 밝아오는 가락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적의 심장에서 빼낸 비수는 과연 누구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김민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의 작은 방은 수십 개의 모니터와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컴퓨터의 뇌처럼 보였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방화벽이 뚫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파일 속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관할 경찰서의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바로 강력 3팀 팀장 박진태 형사였다. 찾았어요. 우리를 괴롭힐 다음 주자. 서리는 박진태 형사의 프로필을 훑어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뇌물과 향응을 받고 뒤를 봐주는 대가로 종종 폭력 조직의 뒤처리를 해주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부패 경찰이었다. 오태석은 우리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박진태가 그 선봉에 서겠죠. 김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서리 씨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면 시장의 저항 동력은 크게 약화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다. 서리의 군 후배인 이중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경찰 내부에서 박진태 팀장이 가락시장 과일 가게에 대한 내사를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죄명은 마약 유통이었다. 올 것이 왔군.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나도 뻔하고 저열한 수법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마약 사범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싸움은커녕 재기조차 불가능해진다. 함정입니다. 분명 서리 씨의 가게나 배달 트럭에 마약을 숨겨놓고 들이닥칠 겁니다. 피해야 합니다. 김지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서리는 오히려 침착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후퇴와 방어는 패배로 가는 길이었다. 적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목을 칠저로의 기회로 만들어야 했다. 아니, 피하지 않아.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리의 눈빛은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들어가는 순간 사냥감은 사냥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는 뒤바뀌게 될 거다. 서리는 즉시 역공을 준비했다. 그녀는 김민수에게 초소형 무선 카메라 몇 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김지혁에게는 자신이 체포될 경우 즉시 언론의 진성 개발과 부패 경찰의 음모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사에게는 박진태 형사의 모든 것을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사소한 습관, 평소 동선, 심지어 피우는 담배 종류까지도. 작전 당일, 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의 배달용 소형 트럭에는 그날 새벽 경매받은 싱싱한 과일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리고 화물칸 구석,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김민수가 설치해준 초소형 카메라가 조용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상대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청춘과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진태 형사와 그가 이끄는 강력 3팀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영장을 내밀며 가게와 트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박서리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박진태의 부하 하나가 트럭 화물칸에서 비닐에 싼 흰가루 봉지를 발견하고는 과장되게 소리쳤다. 시장 상인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낌새를 채고 분노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리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태 형사를 차가운 눈으로 번갈아 보았다.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야. 서리가 나지막이 은쪼렸다. 박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시끄럽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지, 전직 소령님. 서리는 순순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직전 김지혁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의 정 할머니와 분노에 찬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었다.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가장 깊은 웅크림이었다. 모든 판은 짜였고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공기와 퀴퀴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박서리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진태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진태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비아냥거렸다. 이야, 707특임단 출신 소령식이나 하신 분이 고작 마약이나 팔다 잡혀 들어오고. 나라 망신이네, 아주. 서리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상대를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었다. 박진태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증거는 명백해. 내 트럭에서 나온 거야. 순순히 배후를 불면 형량이라도 줄여줄 테니 어디서 물건 받았는지 말해봐. 서리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 긴장했구나. 다리를 떨고 있잖아. 담배도 벌써 3개째고. 평소 피우던 종류도 아닌데. 뭐라고? 내가 맞춰볼까?
당신이 평소 피우는 담배는 에세 체인지지. 오늘 피우는 건 던일이고. 왜 바꿨을까?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니면 오태석 대표가 피우는 담배인가? 잘 보여야 하니까.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허세나 추측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시각 경찰서 밖에서는 김지혁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리가 체포되자마자 그는 준비했던 자료들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이번 사건은 가락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 자본, 진성개발의 계획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가 아닌 특정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지혁의 폭로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경찰은 예상치 못한 역풍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김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편집하고 있었다. 서리의 트럭에 설치됐던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진태의 부하 형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트럭 화물칸에 흰 가루 봉지를 몰래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진태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서리의 마지막 카드가 빛을 발했다. 서리가 체포되기 전 김지혁에게 남긴 마지막 지시. 그것은 바로 담배꽁초였다. 박진태는 현장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울 겁니다. 그는 증거 조작의 주범이기에 직접 마약을 만지지는 않겠지만 그 긴장감과 냄새는 그의 몸과 손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피운 담배 필터에도 그 성분이 미량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서 있던 자리 화단 옆 배수구. 거기서 그가 버린 꽁초를 찾으세요. 김지혁은 서리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 사설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담배꽁초 필터에서 검출된 DNA는 박진태의 것과 일치했고 더 놀라운 것은 트럭에서 발견된 마약과 동일한 성분이 극미량 검출된 것이다. 박진태가 마약 봉투를 직접 만졌거나 최소한 마약이 담긴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김지혁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 증거와 담배꽁초 분석 결과서를 들고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직행했다. 현직 경찰의 증거 조작 및 직권 남용이라는 충격적인 증거 앞에 경찰 상층부는 발칵 뒤집혔다.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박진태의 동료들이 아닌 낯선 얼굴의 청문감사관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박진태에게 다가갔다. 박진태 경위, 증거인멸 및 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박진태의 얼굴이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서리의 마지막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사관 한 명이 서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박서리 씨,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리는 굳었던 표정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취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그곳에는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지혁과 눈물을 글썽이는 정 할머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서리 아가씨. 정 할머니가 달려와 서리를 부둥켜 안았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꼬리는 잘랐지만 괴물의 머리인 오태석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상인들을 바라보며
더욱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러 갈 시간이었다. 박서리가 풀려나고 부패 경찰 박진태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가락시장의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청춘과일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막걸리와 파전이 오가는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낸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친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이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리 아가씨, 아니, 이제 박 대표라고 불러야겠네.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해냈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지? 상인들은 서리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서리는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웃지 못했다.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맹수는 목줄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난폭해지는 법이다. 오태석이라는 거대한 맹수는 지금 깊은 상처를 입고 분노의 찬숨을 헐떡이고 있을 터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서리의 나직한 한마디에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다. 오태석은 꼬리 하나를 잘랐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여론 같은 번거로운 절차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특히 저를 노리겠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태석은 값비싼 크리스탈 잔에 담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계획이 틀어졌다. 애완견처럼 부리던 경찰은 제 목에 수갑을 찾고 언론은 진성개발의 비도덕성을 연일 떠들어댔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과일 가게 계집 박서리 때문이었다. 더 이상 점잖게 놀아줄 필요가 없어졌군. 오태석은 전화기를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무감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최 실장, 청소팀을 준비시켜. 목표는 가락시장. 그리고 그곳에 대장 노릇을 하는 여자 하나. 이름은 박서리.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려. 청소팀. 오태석이 비자금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결사 집단이었다. 전직 용병이나 무술 유단자 출신들로 구성된 황만철 같은 동네 건달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들이었다. 그날 밤 시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들이 시장의 담을 넘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와 날카로운 군용 단검으로 무장한 10명 남짓의 남자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둘이었다. 첫째, 시장 곳곳에 불을 질러 상인들의 재산과 희망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 둘째, 모든 소동의 중심인 박서리를 제거하거나 납치하는 것.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들어온 곳이 평범한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설계한 거대한 요새라는 것을. 타닥. 침입자 하나의 발이 미리 설치해둔 압력 감지기를 건드리는 순간 서리의 가게 안쪽에 마련된 간이 지휘소의 모니터가 붉게 전멸했다. 동시에 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적외선 카메라가 침입자들의 위치와 규모를 서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올 것이 왔군. 서리는 헤드셋을 끼고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상황 발생. A구역 3명, C구역 4명, D구역 3명 침투. 각 조는 계획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서리에게 몇 번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받은 그들은 침착하게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다.
전기를 다루는 가게 주인은 즉시 시장의 일부 구역 전기를 차단해 암흑천지를 만들었고 정육점 상인들은 날카로운 갈고리를 들고 골목을 지켰으며 젊은 상인들은 지게차를 몰아 퇴로를 막았다. 서리는 직접 칼을 들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투가 벌어졌다. 서리는 시장의 지형지물을 손바닥처럼 이용했다. 쌓여있는 과일 상자 더미 뒤에 숨어 적을 유인하고 좁은 골목으로 끌어들여 각계격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실전 경험과 전술적 이해도에서 서리를 따라올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서리는 인간이 아니라 어둠 속을 배회하는 유령처럼 보였다. 상인들 또한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들은 고압 살수기로 물을 뿌려 적의 시야를 가리고 소화기를 분사해 혼란을 야기했다. 그들의 저항은 어설펐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어 맹렬했다. 전투는 서리가 있는 중앙구역에서 절정에 달했다. 청소팀의 리더인 최 실장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자 직접 서리를 상대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단검 2자루를 든 암살술의 전문가였다. 내년이 박서리인가? 성가시게 구는군. 주인을 잘못 고른 개는 결국 주인 손에 죽더군.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최 실장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지만 서리의 방어는 견고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다. 수십 합의 공방이 오가던 순간 최 실장의 칼날이 서리의 팔을 스쳤다. 쓱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터져 나왔다. 통증에 잠시 균형을 잃은 서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최 실장의 발차기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서리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 최 실장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쳤다. 정 할머니의 손자 김민수였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쇠파이프를 든 손으로 최 실장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최 실장이 비틀거리는 찰나 서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몸을 날렸다. 그녀는 상대의 관절을 꺾고 목에 팔을 감아 숨통을 조였다. 버티던 최 실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그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시장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상인들은 큰 부상 없이 서로를 부추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드드득 하는 육중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방탄복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옷에는 그 어떤 소속 표시도 없었다. 그들 중 가장 높아 보이는 인물이 서리에게 다가왔다. 박서리 씨, 당신이 훔친 자료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대테러방첩팀 한정석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서리의 팔을 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둘러싼 정체불명의 요원들과 저 멀리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부패 기업이 아니었음을. 거대한 국가적 비리의 심연 그 한가운데로 자신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리가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병실이 아니었다.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막혀 있었고 문 앞에는 무장한 요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팔에는 정교하게 봉합된 상처와 함께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감금된 것도 보호받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젯밤 자신을 한정석 부장이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와 서리의 침대 옆에 앉았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박소령? 아니, 박서리 씨. 여긴 어딥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정체는 뭐죠? 서리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다. 한정석 부장은 잠시 서리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여기는 안가입니다. 국가 주요 인사를 보호하거나 극비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비밀 시설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켠 뒤 서리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진성개발의 오태석이 있었고 그의 위로는 현직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오태석은 단순한 악덕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이 나라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암약하는 검은 손의 자금 세탁 총책입니다. 당신이 빼낸 자료는 그들의 비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고 덕분에 몇 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우리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한정석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가락시장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땅 뺏기가 아니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합법적인 개발 이익으로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돈 세탁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몸통을 쳐낼 수 없습니다. 오태석이 입을 열거나 그와 권력층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원본 장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태석의 비밀 별장. 경기도 외곽의 숲속에 있는 철옹성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오태석의 모든 비밀을 담은 금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 공식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석은 말을 멈추고 서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리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동시에 간절히 원하는 듯 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박서리 씨,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공식적인 작전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국가도 우리도 당신을 모른 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투 능력과 전술적 판단력이라면 그 철옹성을 뚫고 장부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 국가의 공권력이 손대지 못하는 일을 한 개인에게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서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회색의 벽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가락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과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작전 계획을 브리핑해 주십시오. 서리의 대답에 한정석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안가의 비밀 브리핑룸. 서리는 팔에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로 한정석의 최정예 요원들 앞에서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별장의 위성 사진과 내부 설계도가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졌다. 적외선 감지기, 동작 감지 센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경비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요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모든 요새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루트 바로 지하입니다. 서리가 가리킨 곳은 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하수 처리장이었다. 이곳의 지하 배수관은 별장의 생활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고 오염이 심해 인간이 침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곳이죠. 우리가 노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서리는 소수의 침투조를 이끌고 지하 배수관을 통해 별장 내부로 침투하고 나머지 팀은 외부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 경비 병력의 시선을 끄는 양동작전이었다. 브리핑을 듣는 요원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여성이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술 교본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작전 개시 DUDAY 밤. 칠흑 같은 어둠 속 서리와 3명의 정예 요원은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배수관으로 몸을 던졌다. 한편 오태석은 자신의 별장에서 하게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박서리가 정부 기관에 끌려갔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발밑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예리한 비수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리와 팀원들이 별장 내부로 통하는 마지막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바깥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교란 작전이 시작되었다. 모든 경비 병력의 시선이 별장 정문 쪽으로 쏠린 순간 서리의 팀은 유령처럼 별장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이 비밀 금고가 있는 서재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금고 문을 열려는 순간 위잉 하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함정이었다. 오태석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재의 모든 문과 창문이 두꺼운 강철 셔터로 막히고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이럴 줄 알았지 박서리. 스피커를 통해 오태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히 내 성에 기어들어와? 좋다. 거기서 천천히 말라 죽어라. 나는 이 나라를 떠나 내 왕국에서 편히 살 테니.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서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 강철 셔터가 내려와 완벽한 밀실이 된 서재.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오태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들의 절망을 비웃는 듯 했다. 함께 침투한 요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긴장이 역력했다. 부장님, 함정입니다. 목표물이 우리의 침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요원이 손목 통신기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서리는 침착했다. 그녀는 서재 중앙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을 천천히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하고 있었어. 이 정도의 거물이 자신의 심장부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만 만들어 놨을 리가 없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함정이자 기회야. 오태석은 지금 우리가 이 안에 갇혔다고 확신하고 방심한 채 도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바로 그때가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지. 서리는 요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플랜 B를 시작한다. 사실 서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가 이끄는 침투조가 적의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 플랜 어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조력자가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 조력자는 바로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 이중사였다. 한정석 부장과의 협상 당시 서리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공식적인 안기부 요원 외에 자신의 옛 부하 한 명을 작전에 합류시켜 달라는 것. 이중사는 폭파와 교란의 전문가였다. 그의 임무는 서리 일행이 별장 내부로 침투하는 동안 별장의 동력 시스템과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고 오태석의 유일한 도주로인 옥상 헬기 착륙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지금쯤이면 이중사가 모든 준비를 끝냈을 거다. 서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펑 하는 둔탁한 폭음과 함께 별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전력마저 끊겨버린 것이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오태석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다. 지금이다. 금고를 열어.
어둠 속에서 요원들이 비상용 랜턴을 켜고 휴대용 플라스마 절단기로 금고 문을 녹이기 시작했다. 강철이 녹아내리는 굉음 속에서 서리는 벽에 걸린 낡은 유럽 지도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비상 통로로 이어지는 비밀 레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함정을 예상하고 별장의 초기 설계도에서 발견해낸 유일한 탈출로였다. 한편 옥상으로 향하던 오태석은 별장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허둥지둥 옥상으로 향했다. 헬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옥상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대기하고 있던 헬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중사와 그의 팀원들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오태석 대표님. 가시는 길 저희가 배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절망에 빠진 오태석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어느새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온 서리가 그의 퇴로를 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금고에서 찾아낸 대한민국의 검은 역사가 담긴 원본 장부가 들려 있었다. 내년.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세상에 완벽한 감옥은 없어. 내가 만든 탐욕의 성도 마찬가지지. 궁지에 몰린 오태석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서리에게 겨누었다. 비켜. 비키지 않으면 쏴버리겠어. 하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오태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총알은 서리를 맞히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서리의 움직임은 총알보다 빨랐다. 그녀는 오태석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고 그의 턱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추악한 비명과 함께 거대한 악의 축이었던 오태석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동이틀 무렵 별장은 한정석 부장이 이끄는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오태석을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은 줄줄이 체포되었고 서리가 확보한 장부는 이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진성개발은 해체되었고 가락시장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서리는 다시 가락시장의 청춘과일로 돌아왔다. 팔의 상처는 아직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세상을 구한 영웅의 귀환을 뜨겁게 환영했다. 서리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정할머니와 김민수, 김지혁 변호사, 그리고 다른 모든 상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라 전체를 구해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리는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상처 입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과일 가게 주인 박서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진성 게이트는 잊히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주범 오태석은 해외 재산 은닉, 살인 교사, 뇌물 공여, 조세 포탈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죄목들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 독실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검은 돈을 받아먹고 부역했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어떤 이는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는 불명예스럽게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대부분은 오태석과 함께 죄수복을 입는 신세가 되었다. 부패 경찰의 대명사가 된 박진태 형사 또한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연일 박서리와 가락시장 상인들을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으로 칭송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묵묵히 싸움을 이끌었던 박서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대중에게 알려졌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청춘과일의 평범한 주인으로 돌아갔다. 가락시장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진성 게이트의 여파로 서울시는 가락시장을 시민생활문화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앞으로 그 어떤 거대 자본도 함부로 이곳을 위협할 수 없다는 강력한 법적 방패가 생긴 것을 의미했다. 시의 지원 아래 낡은 시설들은 보수되었고 시장 전체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었다. 김민수의 아이디어로 가락시장 온라인 배송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젊은 고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시장의 풍경도 바뀌었다. 더 이상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그늘이 없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던 과거는 사라지고 끈끈한 동지애와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싸워 이겨낸 전우들이었고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었다. 정 할머니는 예전처럼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손자의 병원비는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시의 지원금으로 깨끗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남을 도울 여유까지 생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좋은 나무를 묻혀 서리의 가게로 가져와 아침을 거르는 그녀의 손에 들려주곤 했다. 김민수는 가락시장의 영웅에서 대한민국 정보기술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그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 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학금과 입사 제안을 해온 것이다. 그는 이제 학교를 오가며 자신만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장에 들러 할머니의 일을 돕고 서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지혁 변호사는 가락시장의 수호자라는 별명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가장 신뢰받는 법조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대형 로펌들의 달콤한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그의 사무실 문은 언제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또한 시장의 명예 상인으로 위촉되어 틈만 나면 시장에 들러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박서리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과일을 나르고 정성껏 닦아 진열하는 그녀의 손길은 이전과 다름없이 절도 있고 정확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에서는 과거의 날 선 긴장감 대신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은 평온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상인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명예상인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시장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그녀의 지혜와 결단력이 함께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리가 가게 앞에서 사과를 닦고 있을 때였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정석 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비밀 요원이 아닌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서리에게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박서리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부장님. 서리는 담담하게 그를 맞았다. 한정석은 활기가 넘치는 시장의 풍경을 둘러보며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 오니 우리가 그때 왜 싸워야 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군요.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한정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 본론을 꺼냈다.
사실 오늘 찾아온 건 개인적인 감사 인사와 함께 정식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안이라니요? 박서리 씨의 능력이 이대로 묻히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저희 쪽에서 특별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그 팀의 지휘관으로 박서리 씨를 정식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어둠 속에서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명예로운 임무. 서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군인의 피가 희미하게 고동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내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정석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저는 군 생활 내내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게 국민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을 만져보거나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리는 가게 앞에서 장난치며 달려가는 아이들과 환하게 웃으며 흥정하는 손님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거창한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정직한 땀방울, 그리고 소박한 웃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라 제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가 찾은 저의 새로운 조국이고 저분들이 바로 저의 국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군인의 선서보다도 단단하고 명료했다. 한정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리의 눈에서 모든 대답을 읽었다.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 그는 돌아서기 전 서리의 가게에서 가장 붉고 탐스러운 사과 한 상자를 샀다.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 최고일 것 같군요. 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과일이니까요. 한정석이 탄 차가 시장을 떠나고 서리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딴 것처럼 싱그러운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상쾌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평화의 맛이었고 행복의 맛이었으며 마침내 온전히 되찾은 그녀 자신의 삶의 맛이었다. 저녁 노을이 가락시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리는 그 따스한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의 소중한 터전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전설의 백호가 아니었다. 가락시장의 심장부에 굳건히 뿌리내린 영원한 수호신이었다.